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객체나 관계, 이 객체나 관계들을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표로 표현하는 것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는요, 제가 이제 옆에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표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죠. 이 릴레이션의 이름이 학생이라는 뜻이고요. 그 릴레이션 밑에 있는 학번이나 이름이나 주소, 성별, 이거는 속성이 되겠고요. 이 각각의 속성들에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그 레코드 또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튜플이라고 부릅니다.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는요, 튜플과 그다음 속성이라고 하는 것과 또 이 주소, 이 하나의 속성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카디널리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카디널리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튜플의 개수를 카디널리티라고 부르고요. 자, 옆에 있는 이 릴레이션을 보게 되면 세 개의 튜플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 아이의 카디널리티는 3이 되겠습니다. 자, 디그리라고 하는 것은 속성인데요. 그 학생이라고 하는 릴레이션에서 학번이나 이름이나 주소나 성별 이렇게 4개의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속성의 개수를 디그리, 그래서 4개의 디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그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객체를 표현하고요. 그 객체를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결하고 우리가 고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객체, 관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 형태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 이 표를 릴레이션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자, 릴레이션의 특징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의 릴레이션에서는 똑같은 튜플을 포함할 필요가 사실 없죠. 그래서 튜플들은 모두 상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만들어져 있는 이 튜플들에는 순서가 없다. 또 튜플들은 삽입과 삭제라고 하는 작업은 튜플이라고 하는 이것들의 삽입과 삭제는 릴레이션의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시간에 따라 릴레이션의 튜플들은 변할 수 있다. 학번, 이름, 주소, 성별이라고 하는 이 속성들 간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학번이라고 하는 이 속성들은 유일한 값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학번 1, 학번 2, 이름 1, 이름 2 이렇게 작성을 하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속성 안에는 이 값들은 논리적으로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원작값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릴레이션의 특징입니다.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구조의 기본적인 개념과 릴레이션의 특징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제약 조건인데요.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요. 키를 이용해서 입력되는 그 데이터에 제한을 주는 것이 제약 조건인데요. 대표적으로 객체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든가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키라고 하는 것은요. 데이터베이스 조건에 만족하는 어떤 튜플을 찾거나 또 순서를 정렬하고자 할 때 사용이 되는, 구분하고자 하는 기준이 되는 속성들을 우리는 키라고 부릅니다. 키의 종류는요. 후보키, 기본키, 대체키, 슈퍼키, 외래키 등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후보키라고 하는 것은 릴레이션을 구성하고 있는 키 중에서요. 유일하게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속성들의 집합을 후보키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키로 사용할 수 있는 속성들을 후보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릴레이션에서는요. 중복된 튜플들이 있을 수 없고요. 또 모든 릴레이션에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후보키가 존재해야 합니다. 자, 후보키는요. 모든 튜플에 대해서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키라고 하는 것은요. 후보키 중에서도 특별히 선정이 된 주키고요. 중복된 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특정 튜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기본키입니다. 기본키는 후보키의 성질을 갖고 있어서 유일성과 최소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요. 튜플을 식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키입니다. 이 기본키는요. 널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키가 널값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제약 조건을 객체 무결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대체키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 키를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키를 대체키라고 부릅니다. 또는 이걸 보조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보키는 기본 키와 대체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외래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릴레이션을 참조할 수 있는 속성들의 집합을 외래키라고 부릅니다. 외래키는 참조되는 릴레이션의 기본 키와 대응이 돼서요, 릴레이션들 간의 관계를 설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외래키를 지정을 할 때는요, 참조 릴레이션의 기본 키에 없는 값을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참조 관계일 때는 외래키가 생략될 수도 없겠죠. 이런 제약 조건을 참조 무결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제약 조건 중에 이제 무결성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할 건데요. 자, 무결성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 잘못된 데이터가 없다라는 것이 무결성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 값과 그것을 표현하는 현실 세계의 실제 값이 일치하는 정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무결성입니다. 자,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요, 부정확한 자료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약 조건을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무결성 제약 조건의 종류로는요, 개체 무결성과 참조 무결성, 그 외에 이제 도메인 무결성, 사용자 정의 무결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개체 무결성은 기본 키와 연결되어 있는 무결성인데요. 하나의 릴레이션에서 각각의 튜플들을 유일하게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본 키 값을 갖고 있는 것은 널 값이거나 중복된 값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개체 무결성입니다. 자, 도메인 무결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속성들의 값은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도메인 값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게 도메인 무결성이고요. 참조 무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릴레이션들과 릴레이션들의 관계라고 하는 참조를 설정을 할 때요, 참조 릴레이션의 기본 키와 널 값이어도 안되고 참조 무결성의 기본 키와 동일하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릴레이션은 참조할 수 없는 외래키 값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참조 무결성입니다. 사용자 정의 무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 값들이 사용자가 정의한 제약 조건에 만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사용자 정의 무결성입니다. 데이터 무결성 광화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대수와 관계 해석에 대한 설명인데요. 관계 대수라고 하는 것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는 정보가 뭐고 그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 어떻게 유도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절차적인 언어를 관계 대수라고 부릅니다. 관계 대수는요, 릴레이션을 처리하기 위해서 연산자와 또 연산의 규칙을 제공하는 언어입니다. 지리에 대해 해를 구하기 위해서 수행할 연산의 순서를 명시하는 것이 관계 대수입니다. 관계 해석은요, 관계 데이터 모델의 제안자인 코드라고 하는 사람이 수러 해석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연산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요, 원하는 정보를 정의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을 관계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원하는 정보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정의하는 비절차적인 언어가 관계 해석입니다. 관계 해석에는 투플 관계 해석과 도메인 관계 해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관계 해석과 관계 대수는 관계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기능이나 능력은 동등하지만 관계 대수는 표현하는 식을, 관계 해석은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관계 해석은 지리어로 표현을 합니다. 관계 대수에서는요, 관계 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순수 관계 연산과 또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일반 집합 연산자를 사용하는데요. 관계 대수의 연산자라고 하는 게 이제 순수 관계 연산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select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릴레이션에서 존재하는 튜플 중에서도요,
선택 조건에 만족하는 튜플들의 부분 집합을 표현하고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릴레이션을 만들어내는 연산이 셀렉트 연산입니다. 릴레이션이요, 행에 해당이 되는 튜플을 구하기 때문에 이걸 수평 연산이라고 부르고요. 연산에 사용이 되는 기호는 그리스 로마 문자에 해당이 되는 시그마를 사용을 합니다. 자,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요, 주어진 릴레이션의 속성 리스트들 중에서도요, 그 조건에 만족하는 속성만 추출해서 새로운 릴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연산 결과에 중복이 발생을 하면 중복된 값들은 제거해서 추출이 됩니다. 릴레이션의 열이라고 하는 그 속성들을 기준으로 추출하기 때문에요, 이걸 수직 연산이라고 부르고요. 그리스 문자 중에 파이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조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통 속성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릴레이션을 하나로 합쳐서 새로운 릴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것을 조인이라고 부릅니다. 조인의 기호는 이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자, 디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개의 릴레이션에서요, 각각의 일반적으로 이제 나누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나누기 형태로 표시를 하는데요. 그래서 R이나 S 두 개의 릴레이션에서요, R의 속성이 S의 속성값을 모두 가진 튜플들에서 S가 가진 속성을 제외한 속성만 구하는 연산이 디비전입니다. 자, 일반 집합 연산에서는요, 수학적인 집합 이론을 이용해서 그 릴레이션 연산을 그대로 적용을 한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합집합이라고 하는 연산, 교집합이라고 하는 연산, 차집합이라는 연산이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집합이라는 걸 배우셨을 때 이제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연산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교차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교차곱이라고 하는 게 두 릴레이션에서 특히 순서 쌍을 만들어내는 연산입니다. 두 교차곱은요, 두 릴레이션의 카디널리티를 곱한 것과 같다라고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규화는요, 함수적인 종속이론을 이용해서 잘못 설계된 관계형 스키마를 더 작은 속성의 세트로 쪼개서 바람직한 스키마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정규화다라고 해놨는데요. 이 정규화는 데이터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요, 일관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을 보장하고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정규화입니다. 정규화라고 하는 것은요,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인 설계 단계에서 수행이 되는 것이 정규화입니다. 하나의 종속성이 하나의 릴레이션에 포함될 수 있도록 분해해 나는 과정을 정규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규화의 목적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복을 최소화하고요, 일관성을 보장하고 또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하고 성능을 향상하는 게 정규화의 목적입니다. 안전성과 무결성을 유지하는 게 있고요, 또 효과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또 중복을 제거하고 이상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기억 공간을 최소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규화의 목적입니다. 여기에서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규화를 거치지 않아서 데이터베이스에 불필요한 내용들이 중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어서요, 릴레이션을 조작할 때 예기치 않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을 이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상에서는 크게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갱신 이상, 이렇게 세 개의 이상 현상이 있습니다. 정규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정규화 과정인데요. 자, 정규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비정규 릴레이션이라고 부르고요. 비정규 릴레이션에서 쪼개서 제1정규형을 만들어내는데요. 제1정규형은 릴레이션에 속해 있는 모든 도메인이 원자값으로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제1정규형입니다. 제1정규형을 통해서 우리는 제2정규형을 만들어내는데요. 자, 제1정규형의 기본키가 아닌 모든 속성이 기본키에 대해서 완전 함수적인 종속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제2정규형입니다. 부분 함수적인 종속관계를 제거하고 완전 함수적인 종속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제2정규형이고요. 제2정규형에서 제3정규형은요, 기본키가 아닌 속성들이 다른 키를 결정할 수 없도록 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이행적인 함수적 종속관계를 제거한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3정규형에서요,
BCNF 정규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정자가 모두 후보키인 정규형을 만들어내는 것을 BCNF 정규형이라고 부릅니다. BCNF 정규형에서 제4 정규형은요, 다치 종속을 제거해서 함수적인 종속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을 제4 정규형이라고 부릅니다. 제4 정규형에서요, 조인 종속이 후보키를 통해서만 성립이 되는 정규형을 O 정규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뒷부분에 가시게 되면 기출문제를 한번 다룰 건데요. 이 문제를 통해서 정규형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시스템 카탈로그입니다. 시스템 그 자체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개체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부르는데요. 시스템 카탈로그 내에서는요, 사용자를 포함해서요, 데이터베이스가 지원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의 객체에 대한 정의나 명세 등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테이블입니다. 자, 카탈로그가 생성이 되면요, 이 데이터베이스 사전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카탈로그를 데이터 사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시스템 카탈로그에 저장이 되는 정보를요, 일반적으로 메타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이 메타데이터 안에는요, 데이터베이스 객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요, 또 사용자 정보를 담고 있고요, 데이터 무결성 제약 조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요, 기타 프로시저라든가 트리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스템 카탈로그의 특징은요, 카탈로그 자체도 시스템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일반 사용자도 SQL문을 이용해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뒷부분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배우실 건데요, 검색은 select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insert나 삽입이나 딜리트나 삭제나 업데이트나 갱신 같은 경우는 카탈로그에서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매니저먼트 시스템이 스스로 생성을 해서 유지하는 것이 시스템 카탈로그입니다. 자, 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인데요. 자, 사전조사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하기 이전에 수행을 해야 할 것들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물리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구조로 표현이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디스크라고 하는 물리적인 저장 장치에 저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구조로 데이터를 변환하는 과정이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설계입니다. 자,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기본 단위가 레코드이고요. 이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성능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리적인 설계 단계에서 꼭 포함을 시켜야 될 것이요, 저장 레코드에 대한 양식이라든가 또 레코드의 분석, 또 설계, 또 접근 경로 이런 것들을 물리적인 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물리적인 설계 단계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 등에는요, 인덱스 구조와 또 레코드 크기가 있고요, 또 파일에 존재하는 레코드 수, 또 트랜잭션 갱신과 성향, 또 성능 향상을 위한 개념 스키마의 변경 여부라든가 또 빈번한 질이나 트랜잭션 수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고려, 또 시스템을 운용할 때 파일 크기의 변화에 대한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셔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저장 공간 설계인데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테이블이나 컬럼이라고 하는 실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공간을 정의해야 합니다. 자, 테이블, 컬럼, 테이블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각각의 개념들만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먼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담기 위해서 사용하는 저장 구조 중에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나 일반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체가 테이블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을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표라고 하는 것은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행을 row라고 부르고요, 열을 column라고 부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든 데이터는 테이블에 저장이 됩니다. 네, 테이블은 논리적인 설계 단계에서요, 엔티티에 대응하는 객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매니저먼트 시스템의 종류에 따라서 테이블의 명칭이나 기능은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부른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테이블의 종류는요. 일반 테이블이 있고요. 클러스터드 인덱스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파티셔닝 테이블, 또 외부 테이블, 임시 테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표준 테이블을 일반 테이블이라고 부르고요. 클러스터드 인덱스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기본 키나 인덱스 키를 순서에 따라서 데이터로 저장을 하는 테이블을 클러스터드 인덱스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인덱스를 사용하는 테이블에 비해서요. 접근 시간이 조금 빠르다. 접근 경로가 단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파티셔닝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파티셔닝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대용량 테이블을 작은 논리 단위라고 하는 파티션으로 나누어서 관리하는 테이블을 파티셔닝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파티셔닝 테이블은요. 대용량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지만 파티션 키를 잘못 구성하게 되면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파티션을 분할하는 파티셔닝하는 방식에 따라서요. 범위 분할 방식과 해시 분할 방식, 그 다음에 조합 분할 방식 등이 있습니다. 자, 테이블 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테이블이 저장이 되어 있는 논리적인 영역을 테이블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자, 하나의 테이블 스페이스에서는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테이블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테이블이 저장이 되면요. 논리적으로는 테이블 스페이스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물리적으로는 그 테이블 스페이스와 연관이 되어 있는 데이터 파일에 저장이 됩니다. 네, 데이터베이스를 테이블이나 테이블 스페이스 데이터 파일로 나눠서 관리해서 논리적인 구성이 물리적인 구성에 종속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때문에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테이블 스페이스 방식입니다. 테이블 스페이스에서는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 내용에 따라서요. 테이블, 인덱스, 임시 테이블이라고 하는 용도로 구분해서 설계를 합니다.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하려면요.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트랜잭션이 또 얼마나 자주 발생이 되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에 따른 트랜잭션 처리 방법이 뭐가 있고 데이터베이스 구조 등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하는지를 먼저 선행을 해야 합니다.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논리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의 단위, 또 한꺼번에 모두 수행되어야 될 일련의 연산을 트랜잭션이라고 부릅니다. 네, 트랜잭션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병행 제어라든가 또는 회복이라고 하는 작업들을 수행하는 논리적인 단위를 트랜잭션이라고 부릅니다. 네, 트랜잭션의 특성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트랜잭션의 특성에서 이제 원자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트랜잭션을 수행을 하고 나서 만들어진 그 결과값을 데이터베이스에 영구적으로 저장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트랜잭션입니다. 만약에 완벽하게 수행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전부 취소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자성을 또 다르게 all or nothing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일관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트랜잭션이 실행해서 성공적으로 완료가 됐으면 그 데이터를 일관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상태를 변화 없이 유지시켜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자,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는 독립성은요. 둘 이상의 트랜잭션을 동시에 병행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 하나의 트랜잭션 실행 중에 다른 트랜잭션이 끼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끼어들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독립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영속성이라고 하는 듀어빌리티라고 하는 것은요. 성공적으로 완료된 트랜잭션의 결과를 시스템이 고장이 나더라도 영구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영속성입니다. 자, CRUD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CRUD라고 하는 단어가요. 생성, 읽기, 갱신, 삭제라고 하는 이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입니다. CRUD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변화를 주는 트랜잭션의 연산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